자,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에서 두 가지 간행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그런 현대적인 인구 총조사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관련 책자가 밖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2층 로비에 마련된 책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대 그런 마련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국가통계의 인공지능 대응 전략입니다. 애슐리 워드 OECD 통계데이터 국장 자문관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자문관님은 이전에는 OECD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셨습니다. 바로 생산성 통계, 또 노동 인풋,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영국의 통계청에서 아시아 그리고 생산성 조직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OECD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영국의 통계청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애슐리 워드 자문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세션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다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애슐리 워드라고 합니다. OECD 통계데이터 국장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그리고 프랑스와를 비롯해서 여러 그런 국제 표준 관련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저희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임팩트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사실 디지털 혁명 혹은 디지털 진화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되는 좀 짧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는 두세 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그런 진화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통계청이 2016년도에 처음에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디지털화 혹은 자동화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나 데이터 소싱 같은 것이 화두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좀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다음 OECD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때는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같은 것이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모든 자료원에 걸쳐서요. 행정자료, 상업적인 자료, 즉 이와 같은 데이터가 정말로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죠. 자,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저희가 바로 생성형 AI의 부상 혹은 폭발적인 성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핵심에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AI 혁명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은 안으로 눈을 돌려서 이와 같은 기술이 우리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보겠습니다. 이제 아웃풋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대 언어 모델이 아마도 좀 더 우선순위화가 되고 고품질 그런 국가 통계를 내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제가 항상 소중히 하는 멘트라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배포를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선을 위해 쓰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통찰력이 만약에 데이터 수집과 그리고 생산 프로세스가 그냥 이런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카 K님도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의 지식 베이스를 좋은 데이터로 개선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파생 상품 리포트나 워킹페이퍼나 여러 그런 기사, 최근에 들어서는 포드캐스트 그리고 이런 데이터 배포 플랫폼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검색 엔진에 맞게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로 증강된 여러 서치에 더욱더 많은 그런 사용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통합함으로써 저희는 우리와 그리고 이전까지의 이른바 블루링크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있던 장벽을 없애고 검색 엔진, 더 나아가 AI 최적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AI 준비도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세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룰 것인데요. 즉 우리가 우리 데이터를 AI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 전략 또한 이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AI 파워 프로세스와 상호 운용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통찰력을 서로 공유해 주실 다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가통계청 그리고 거대 기술기업 또 국제기구에서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 과제에 당면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모든 이들의 편익을 위한 AI 친화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올리비에 두프리에즈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2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이 발표를 통해서 세계은행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파라 수아미님께서 또한 네이버의 정주환 클라우드 이사님께서 그 다음에 토론을 각각 10분씩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 분의 또 연자분이 또 10분씩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OECD 스마트 데이터 팀장님 에릭 엠바님, 그 다음으로는 통계청의 이선희 과장님, 마뉴엘 가르시아 흐렌즈, 유니세프 선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한 25년 정도 Q&A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실용적인 그와 같은 인사이트, 이런 데이터 프로듀서나 컴파일러들이 어떻게 병행해서 고품질에 신뢰할 수 있는 또 서치 검색이 가능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제 발표자 올리비에 두프리에즈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세계은행 데이터그룹 부국장으로 계십니다. 현재 세계은행의 데이터 품질 보증과 관련된 또 메타데이터 표준, 머신러닝 또 AI와 관련된 작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바로 국가통계에서 AI 친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내는가, 고품질 또 메타데이터, 강력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일단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국통계청과 OECD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통계청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월드뱅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월드뱅크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그룹 부국장으로서 데이터의 생산 그리고 배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월드뱅크의 모든 직원들은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 내의 데이터 그룹은 어느 정도 데이터 큐레이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국가 통계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그룹은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생산하기도 하고 패키징을 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저는 데이터 그룹의 부국장으로서 조정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책임 있는 데이터 배포와 데이터 혁신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AI 준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규모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AI for Data 그리고 Data for AI라는 주제로 모여있고 저희도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인큐베이션 그리고 데이터 적용과 관련된 테스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AI를 같이 다룹니다. 저희가 소규모 팀이기는 하지만 저희 데이터 그룹 내에서 굉장히 스마트한 직원들이 모여있고요. 스티브 님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리소스도 있고 실패할 권리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응을 하면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 프로덕트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든 데이터의 AI readiness, 즉 AI 준비도를 접목시키고자 할까요? 저희가 월드뱅크에서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 일을 하는데요. 저희 월드뱅크는 모든 데이터가 AI 준비도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기계 학습 모델, AI 모델의 학습, 테스트, 검증을 위한 입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AI 준비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I를 다른 국가 통계청들처럼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현대적인 AI 기반의 키워드 검색이나 혹은 배포 시스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청중들을 좀 더 잘 파악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런 청중들은 검색 엔진에서 의미적인 기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좀 더 개선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제대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찾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 촉진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추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개개인들의 필요에 맞게 데이터가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배포를 위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가장 큰 AI의 잠재력일 것입니다. 월드뱅크뿐만 아니라 NSO들도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죠. 자, 아주 간략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 월드뱅크와 NSO들이 이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구글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르완다의 2023년 전체 인구는 몇 명인가?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생성 답이 나왔죠. 제가 미국에서 이것을 쳤기 때문에 아마 EU에서 쳤다라고 하면 GDP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단위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AI가 찾아준 이 숫자는 NSO의 수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구 추계치입니다. 그래서 공식 인구 NSO가 집계한 공식 인구 추계치와 따르면은 거의 5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2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아래쪽에 상자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 봤을 때 저희 NSO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종교적 자유가 되어 있다라는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미국 국무부에서 보고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최종 사용자들도 그 사용자들이 통계 이해도 혹은 통계 문해도가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AI 기반의 답들을 찾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AI로 준비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I 준비도를 통해서 저는 국가통계청이나 월드뱅크, 기타 공식 데이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해서 AI 기반, AI 준비가 된 데이터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유효한 시멘틱 검색 엔진을 구축해서 데이터 디스커버리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들의 검색 엔진이 지금까지는 키워드 베이스로 검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월드뱅크와 협업하는 국가들이 모두 고소득 국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다 이렇게 전체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원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시멘틱 검색 엔진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챗봇 구축을 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챗봇 기반의 데이터 배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를 위해서 챗봇 구축을 했을 때 AI 준비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NSO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멘틱 검색 엔진 구축은 필수적인 거고요. 챗봇 구축을 하는 것은 선택적인 영역으로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I 레디 데이터를 위해서 NSO와 기타 국제 기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훨씬 더 고퀄리티의 인풋을 제3자 즉 빅테크 기업들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구글, 오픈 AI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사실은 공식 통계의 핵심적인 재배포자이자 제3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식 통계 배포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 대한 그런 크리틱을 하기 전에 많은 트래픽이 국가통계청 웹사이트로 직접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들 제3자들에게 챗봇이나 혹은 AI 레디 시스템을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챗봇을 통해서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로 챗봇을 운영을 하기에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데이터 생산자와 그리고 제3자인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기구들이 그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몇 가지 월드뱅크의 관점에서 AI 준비도를 갖출 수 있는 요소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생성형 AI는 이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좀 일관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AI 같은 경우에는 챗봇을 통해서 다양한 답들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을 하기는 하지만 비교 가능성을 데이터 세트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약간의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 통계 기준, 국제 통계 기준, 개념, 분류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몇 달 전에 월드뱅크에서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론칭을 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세트의 일관성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접목시켰습니다. 모든 분들이 AUS, 즉 호주의 국가 코드로 AUS를 쓰고 있었는데 월드뱅크의 한 국만 오스트리아를 AUS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국제 통계 기준 개념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졌을 때 일관성이 없을 때 얼마나 자동화된 데이터 세트의 비일관성이 커질 수 있을까요? 오스트리아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AUS로 혼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세션에서 또 다시 말하긴 할 텐데 데이터 품질 제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속성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데이터 공개하기 전에 검증 절차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치가 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치들은 어떤 경우에는 명백한 오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은 이런 데이터 내에서 그 주석이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상치를 오류로 보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정당한 값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머신 러닝 방법을 활용해서 머신 리더블한 그래서 상호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다음 세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모델링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수 중에 많은 것들은 서로 다른 부서 그리고 다른 외부 기관에서 옵니다. 근데 포맷을 봤을 때 유저들이 정말로 많은 데이터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AI 혹은 머신러닝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몇몇 표준이나 혹은 모범 관행은 보다 일관적으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포매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관리까지 포함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말로 많은 저소득 국가들과 활동을 하는데요. API, 데이터 이런 유포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데이터를 너무나 복잡하건 그리고 잘 구조화되지 않은 엑셀 파일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AI 친화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데이터 모델링을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데이터 구조를 보다 잘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AI나 그리고 머신러닝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프로덕션이나 데이터의 생산을 보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드뱅크에서는 SDMX 관련된 그런 표준 또 지표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요. 저희가 최근에 구글러를 크로스한과 같은 메타데이터 표준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빠르게 저희는 모든 데이터셋을 그리고 구조화된 그런 메타데이터를 이와 같은 크로스한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한은 메타데이터 표준입니다. 이를 통해 메타데이터의 구조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런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저희는 훨씬 더 개선된 그런 메타데이터를 어떤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셋을 보면 특히나 여러 국가나 조직 기준의 데이터를 보면 메타데이터가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되면 데이터의 검색 가능성이나 활용도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데이터 활용자들이 이와 같은 책임감이 있는 데이터셋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구조화돼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데이터 일단 품질이 줘야 됩니다. 또한 활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검색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투명성에 있어서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메타데이터 표준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10개월 전 월드뱅크에서는 저희가 정책을 채택했는데요. 바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런 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뱅크의 수석 그런 통계학자가 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DDI 콜북이라고 해서 ISO 19139나 혹은 여러 이것은 지리 데이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더블린 코어 이것은 몇몇 그런 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것인데요. 즉 이와 같은 그런 데이터 표준을 충족하는 것 이것을 각각의 메타데이터 유형별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메타데이터의 품질과 또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데이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와 같은 표준에 부합하는 메타데이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월드뱅크에서는 메타데이터 에디터라고 부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입니다. 저희 월드뱅크에서 몇 주 전에 공개한 것이고요. 이것은 메타데이터 에디터는 여러 가지 표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여기에 여러 툴들을 또 부과하고 있는데요. 구글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스키마다 오거나 디캣과 관련된 혹은 크로스한을 충족하는 그런 표준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 제품을 생산할 때 큐레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중요한 것은 A나 혹은 서치 엔진에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메타데이터를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그런 여러 좀 보다 일반적인 표준 충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메타데이터가 표준을 충족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고품질인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AI를 이와 같은 정성적인 메타데이터 평가를 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밖에도 몇몇 또 좋은 그런 모범 관행들이 있는데요. 저희 월드뱅크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버저닝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뀌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특한 그런 프로세스 아이덴티파이어를 각각의 데이터셋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혼란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좋겠죠.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셋을 시멘틱 버저닝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밖에도 저희는 보다 체계적으로 데이터셋을 보다 표준화된 포맷으로 오픈 포맷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또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포맷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또한 저희가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 저희 월드뱅크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퍼미시번 허용적인 그런 라이센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어떤 상업적인 그런 활용이 좀 더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가통계청의 그런 데이터셋은 그렇게 되면 보다 거대한 AI 시스템, 오픈AI와 같은 그런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밖에 저희가 또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에 대한 변경 관리입니다.
외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셋의 어떤 다이내믹한 버전이 변경이 됐을 때 AI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챗봇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요. 과연 모든 통계청이 이런 특히나 좀 제약이 있는 국가들,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도 챗봇을 다 해야 되느냐? 챗봇 잘 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 저희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LLM에 기반한 그런 챗봇 같은 것이 이런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그런 국가 통계청에서는 또 상충되는 그런 데이터를 챗봇을 통해 제시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챗봇이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국가 통계청이 거대한 그런 테크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표하는 방식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챗봇 실행 외에도 저희가 또한 권고하는 것은 또 지금 월드뱅크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LLM과 데이터셋 사이의 MCP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LLM이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API를 추출하고 활용하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험적인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제까지는 좀 실험적인 시도를 해봤고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문서화했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MCP 시스템은 각각의 그런 값, 또 각각의 그런 수치마다 일종의 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챗봇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데이터를 또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밖에도 저희는 AI를 통해 데이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좀 시험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보는 것인데요. AI가 이런 면에서 유용합니다. 이른바 마이닝, 이런 정보를 추출해내는데 유용하죠. 어떤 데이터를 인용했고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간행물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몇몇 LLM 같은 경우는 이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은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요. 정보를 추출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각각의 어떤 간행물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었고요. 거의 이제 말미입니다. 분명 저희는 빅테크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모든 그런 국제기구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이 게임의 규칙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기구와 그리고 국가통계청, 더 나아가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UN 그런 통계위원회에서 관련 그런 결과물을 아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엔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국가통계의 어떤 가시성이라던가 우선순위라던가 또 더 나아가 여기까지 핵심적인 원칙을 또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식 통계의 기본 원칙 같은 것이죠. 더 나아가 데이터 제공자들에게 저희는 피드백을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저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올리비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NSO와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협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방향성을 프레임워크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의 시니어 매니저로서 일하시면서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강력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버드와 스탠포드와 같은 유용한 기관들과 함께 LLM 모델이나 혹은 또 퍼블릭 데이터에 대한 민주화된 접근, AI 준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표준화라는 이름으로 국제기구들이 그리고 NSO들이 좀 더 나은 그런 업무를 하기를 바랍니다. DDI 코드로서 SDMX로 전부 포괄하기에 크로아상은 굉장히 좋은 코드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구글 제품 관리 총괄 이사의 프렘 라마스와미인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의 전체입니다. 제가 사실은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써서
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구글 트랜슬레이트는 뭐 오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글 번역기가 AI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카메라로 찍어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뒤도 결국은 LLM이 있고 AI가 활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라고 부르는 AI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비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업무의 일부이기도 하죠. 저는 사실 먼저 통계라기보다는 데이터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데이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제가 미래시티 도시 혹은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데이터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에서 일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삼는 것이 구체적인 유저 니즈를 파악을 하고 기술적인 실천 혹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모든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때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합니다. 첫 번째, 공동의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맷화하는 것이죠. 어떤 데이터는 동일한 그 텍스트, 그러니까 당뇨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텍스트가 나왔을 때 이것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LLM인데요. LLM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서 다양한 공간에서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간이 서버를 만들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공공 데이터를 오버래핑을 시켰을 때 550억 개 이상의 데이터와 그 이상의 데이터 소스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데이터 커먼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UN과 같은 많은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UN 통계국에서는 데이터 커먼을 백엔드에서 사용을 해서 SDG나 WHO 데이터나 유니세프 데이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데이터 커먼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구글 검색에서 이런 데이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대부분의 출산율 데이터는 데이터 커먼의 데이터입니다. 아마 데이터 AI, LLM 모델, 대규모 모델 이런 거 기대하셨을 텐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리비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LM부터 갈까요? 왜 LLM일까요? 대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로미오 앤 줄리엣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LLM을 서머리를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을까요? 사우스 다코타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당뇨병률은 28.7%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코타 카운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숫자가 다릅니다. 26.6%, 10만 명당 26.6%라고 나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숫자가 맞는 걸까요? 28.6%냐, 26.6%냐? 그러면 데이터 커먼으로 가서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텍사스의 파타 카운티라는데 오클라호마랑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근데 텍사스의 파카 카운티가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다코타 카운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숫자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딥다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을 했는데 뭔가 좀 잘못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LLM은 문제에 대한 답은 찾는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만 명당 26.6%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우스 다코타 보건국에서 나온 것인데 당뇨병으로 인한 영아 사망률로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끼긴 했는데 당뇨병률은 아니에요. 그럼 제미나이로 가서 다시 말았습니다. 구글의 LLM을 통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죠. 이 소스는 논소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스티븐 님도 어저께 말씀을 하셨던 AI 환각 현상인 거죠. 자,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런 가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LLM을 사용을 했을 때 LLM은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하죠. 예를 들어서 왕 빼기 남자 플러스 여자는 퀸
왕이다, 여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보캐블러리, 단어 영역에서 넣고 빼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라는 것은 1차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암호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26.6, 28.8 이렇게 하면은 사실 통계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언어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이쿠 버전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용례를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LLM이 어떻게 숫자를 좀 더 다룰 수 있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CEO십니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AI는 우리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믿을 수 있는가? 그 숫자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진전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리비에 님이 3단계로 이야기하셨던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상호 운영성입니다. 데이터를 개방시켜야죠. 저희와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가 LLM의 기반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테스트를 계속하고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새로운 모델이 지금 상호 운영이 가능한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개방성 있고 머신으로 리더블이 가능한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SDMX를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SDMX를 임포트를 해서 SDMX 표준으로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신 리더블한 포맷이 필요합니다. 올리비에님의 크로아상이 대표적인 샘플이죠. 그런데 메타데이터는 에러바, 즉 개방 5천막대 출처 링크, 데이터 출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OECD와 한국통계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간 분야로서 참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런 기회야말로 저희 민간 분야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유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확한 데이터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잼마라는 툴을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 잼마는 라지 모델을 활용을 해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66%에서 85%까지 라지 모델에 대한 적확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양성평등, 루안다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볼까요? 이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세부 질문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 거, 여성 리더십 직위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테이블별로 이런 세부 질문들이 전부 다 데이터 커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그럼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실질적인 데이터에서 소싱을 해옵니다. 그 소스 링크를 같이 주고 여기에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라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제 소스에서 찾은 것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에 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아프리카가 HIV와 에이즈 싸움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 대한 아프리카라는 것은 수많은 나라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별로 통계적인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모든 통계 변인들은 결국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원들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LLM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일단 시각적인 리포트로 만들어서 그 서머리를 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아프리카의 국가별로 무엇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했고, 그리고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컨텍스트를 만들고 결론까지 만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데이터 제한입니다. 제약적인 데이터인데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이 가장
잘 먹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책을 만든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 책 안에서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ren.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테크, 거대 기업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들은 있는데 여러 가지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구국이 아직까지 그런 서치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시장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서치 머저리티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에서 그 다음에 그런 패널분을 토론자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정주환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님이신데요. 하이퍼 클로버 X로서 AI 전략에 대해서 정부의 자문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AI 프로젝트 컨설팅 또 디벨롭먼트 개발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AI 준비도와 관련된 목표와 관련된 그런 큰 그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환입니다. 우선 제가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 늦게 받아가지고 해당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앞서 설명해줬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런 가이드라인 체계에서 돌아가고 수집되고 그것들이 재활용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세계적으로도 많은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투명성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편향적인 데이터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 혹은 그런 데이터들을 통계 수치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드는 것 같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아상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포맷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히 저희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글로벌 표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서 같이 국내 통계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뭔가 데이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통계청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식의 형태들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생성형 AI를 활용하여서 어떤 통계를 보여주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오히려 그런 역할들은 저희가 아니라 통계청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할로서 통계청의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보여주는 역할로 현재는 같이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 가지 내용을 열심히 듣고는 있었는데요. OECD나 혹은 월드뱅크나 혹은 유엔에서도 글로벌 데이터들에 대한 통합이나 그걸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혹은 이제 쉐어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공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직
미처 준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공개에 대한 것들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아까 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아까 수치적으로 틀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할 안정적인 답변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것 이외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MCP나 혹은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답변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형태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구글 검색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글 검색을 통해서도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가시는가 확보하고 계신 걸로 인지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협력들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발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설명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 추가적인 질의응답들은 제가 패널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Jung. 네, 감사합니다. 일단 데이터 투명성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이버가 한국통계청과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게 민관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렘님께서도 SDM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다음 연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같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에릭 엔바님이십니다. 에릭 엔바님은요. OECD의 스마트 데이터 책임자로서 정말 SDMX와 NFCC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 분입니다. OECD 통계 데이터국의 스마트 데이터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IT와 데이터 관리 직책을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최초의 AI 레디니스 조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통계 시스템의 전반적인 AI와 관련된 그 격차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새벽 4시에 접속을 하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좀 여기가 새벽이기는 한데 아주 흥미롭게 다른 분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인사이트가 AI 준비도 조사 저희가 올해 초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OECD 위원회에서 통계 정책 CSSP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었던 조사인데 그 조사의 결과와도 겹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그 조사 결과를 나중에 이 발표 자료에 첨부로 붙였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OECD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AI 준비도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NSO로부터 받았던 주요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AI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의 전통적인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자동화를 더욱 체계적이고 또 대규모로 구현하는 논거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즉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것, 그리고 훨씬 더 좀 촘촘하게 대규모로 구현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기회를 촉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를 통해서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데이터 접근성이 개선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내에 접근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 AI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기술적인 진전이 일어나면서 유저들과 훨씬 더 잘 참여가 되면서 저희 통계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제품과 통계 서비스의 기회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아마 제 발표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격차가 보이는 영역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였습니다. 즉 AI 준비된 통계, 즉 AI ready 통계에 있어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영역을 가장 잘 업무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보고했던 가장 중요한 투자 분야는 역량, 즉 스킬과 플랫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에서 AI 준비도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해석을 했을 때, 데이터는 AI 에이전트 혹은 AI 클라이언트가 소비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까 챗박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각각의 기관들에 맞는 혹은 그런 정부 NSO들에 맞는 그런 데이터 수집, 생산,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AI 에이전트가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머신 리더블, 즉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 역시 표준 형식과 프로토콜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구조화된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시멘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조정, 즉 하모나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개념이나 코드 목록 매핑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의미 있고 완전한 참조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이 표준화도 만들고, 그리고 우수 모범 사례들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좀 더 집합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해왔는데요. 통계 표준을 이렇게 활용하고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조정된 시멘틱스의 구조적 메타데이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와 AI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결국 AI 에이전트들도 100% 신뢰할 수 있진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을 만들고 AI의 환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준비도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AI 모델 학습과 AI 모델의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건 오늘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일단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영역은 공동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AI를 적용을 하려면 스킬과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야만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실은 저희가 항상 공공 데이터를 작업을 할 때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최첨단 AI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공동 투자를 통해서 발전을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희 모든 발표자들께
과장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인데 기존의 통계 표준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 AI 준비도 기능을 갖추고 더욱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더해서 저희가 통계 표준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좀 그 테크 플레이어들, 즉 빅테크 기업들과의 상호 운용성도 촉진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구글에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AI 준비도와 관련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역량 수립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을 위한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NS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년, 30년 동안 저희는 NSO들은 항상 혁신 문화 조성이라는 것을 주요 의제로 삼아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맥락에서 저희 OECD에서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같이 혁신하고 공동으로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SICC 같은 그런 협업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식 통계를 위한 오픈소스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지난 15년간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프로토콜, 거버넌스, 협업적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동투자와 공동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준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참여자들이 재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공동 개발을 통해서 오픈소스 에셋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자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 투자를 하고 나면은요, 당연히 SDMX로 서포트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다 같이 개발을 해서 SDMX를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SDMX 플러스 AI 준비도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4년 3월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다양한 워크숍을 그때부터 회원국들과 파트너들과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운 공동 투자의 기회들이 계속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AI 부스트업 서치라고 해서 시멘틱 서치를 하는 영역에서는 이미 지금 상용화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저희가 같이 대화를 통해서 SDMX 소스에 대한 탐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IMF와 같이 진행하는 글로벌 스태티스틱스 커먼이라는 이니셔티브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은유이기는 한데요. 아까 애슐리님께서 데이터 버틀러, 즉 데이터 집사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데이터 컨시어지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식 통계 기관들이 지난 몇 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개념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에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물론 저희가 AI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선점들은 많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를 구체적으로 백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용화 시점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고품질의 메타데이터를 생산을 했고 또 표준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감독, 즉 인간 감독만 같이 간다라면은, 그리고 데이터 모델을 위한 전문가의 감독 활동만 같이 진행된다라면 프로세스는 계속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거기는 정말 새벽일 텐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ECD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AI 대응 준비도에 대해서 또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AI를 블랙홀이 아닌 웜홀로 만들기 위한 노력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국장님도 언급을 해 주셨죠.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이선희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17년 동안 한국통계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한국이 AI 친화도가 있는 메타데이터를 개발하는 노력을 이끌고 계십니다. 시멘틱 통합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메타데이터 지원을 통한 책임감 있는 AI 활용 이런 주제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럼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과 이선희 과장입니다. 예, 오늘 지금 그 인공지능 통계혁신과라는 게 저희 통계청에서 이제 AI 레디니스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들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LLM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 통계표를 읽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통계기관이 이 문제점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5월에 했던 발표에서도 그 언급을 드렸지만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우리 통계를 올바르게 고르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 친화적인 통계 메타데이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통계 메타데이터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데 단순하게 데이터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데이터의 의미적인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SDMX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SDMX로는 불충분한가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내게 됐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저희가 그 작년 무렵에 실제로 AI 챗봇을 LLM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운 점을 겪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대단히 분산된 어떤 통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0개 이상의 통계 작성 기관이 1,400개 이상의 승인 통계를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AI 챗봇을 구축을 해서 하려고 했던 일은 이용자가 어떤 통계를 검색을 하려고 할 때 특정한 데이터 셋의 이름을 모르고 어떤 변수명만 알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라는 변수명만 가지고 어떤 통계를 찾고자 할 때 우리가 답을 알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통계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100여 개 중에서 어떤 통계 변수를 이용자의 목적에 가장 맞는 변수로 추천을 해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AI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메타데이터가 구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국제 표준도 찾아봤죠. SDMX가 1후보였습니다. 이 SDMX로 우리가 이제 통계 메타데이터를 구축을 하면은 AI가 우리가 원했던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SDMX의 경우에는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은 데이터셋 중심으로 어떤 메타데이터를 명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 조사라는 통계가 있을 때 그 통계에서 실업률이라는 변수를 찾아줘라고 하면 SDMX는 잘 찾지만은 만약에 우리 기관 전체에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맞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적합한 통계를 찾아줘라고 할 때 SDMX가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메타데이터를 명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스마트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위해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좀 구체적인 걸 명세를 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SDMX RDF 혹은 RDF 데이터 큐브라고 불리는 이제 온톨로지 형태의 SDMX 표준, 그리고 경량 온톨로지인 DT 표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경량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의 비교성을 명세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실 경우에 이제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고용률이라는 지표의 경우에는 이제 다들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지표다. 이거는 뭐 비교하기도 쉽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 고용률도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숫자를 갖다가 붙여 놓는 것만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모를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마다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OECD 기준인 15세에서 64세로 분모를 잡아서 고용률을 산출하고 또 어떤 국가는 분모를 15세 이상 전체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둘 다 공표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 AI가 갖다가 어떤 국가의 A 국가의 고용률과 B 국가의 고용률을 비교를 하려고 할 때 그 두 개의 변수를 비교를 할 수 있는가, 혹은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을 때 어떤 변수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되는가 라면은 그 변수에 대한 분모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표라 하더라도 계열 유형이 원계열이나 계열 조정이나 추세 같은 경우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월 대비 같이 단기 비교를 할 때는 보통 계절 조정치를 사용을 하고 중장기 방향으로는 추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나라마다 이 보도 자료의 주지표 관행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국가는 계절 조정자치를 계절 조정치를 헤드라인으로 쓰고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함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AI가 이 섬세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다른 계열을 주지표라면서 나란히 비교를 해놨다. 그럴 경우에는 잘못된 분석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추세를 쓰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충격을 더 많이 완화하기 때문에 계절 조정치를 쓰는 나라랑 섞어서 비교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기존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다는 게 연구자들이 이미 이러한 통계 수치 비교 검증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주요 통계 수치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쌓은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좀 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에 통계 수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료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접근과 분석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혹은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착각을 이용자에게 주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자연어로 질문을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AI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답변에 감동하고 그냥 신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AI가 틀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을 주더라도 그걸 모른 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존에도 통계는 복잡한 거였지만은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이제 통계 활용 자체에 진입 장벽이 있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그 진입 장벽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AI가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진입 장벽만 없어지게 된다면은 잘못된 자료가 유통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격증을 줘가지고 통계 전문가들만 통계를 앞으로 해석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제도를, 법과 제도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이제 통계 활용을 위한 기본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AI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가르칠 표준 교재가 바로 우리가 마련하려는 메타데이터 표준인 통계 지식의 백과사전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표준이 있어야지 이러한 지식을 AI가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시대에서는 이 통계 메타데이터가 SDMX처럼 특정 데이터셋에 한정돼서 명세하는 방식이어서는 약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타데이터 리지스트리에 대한 표준을 SDMX와 함께 포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명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대부분의 통계기관이 데이터셋이나 통계 단위로 메타데이터를 명세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변수 단위 의미를 명시하기 부족합니다. 이제 새로운 메타데이터는 DDI처럼 반드시 변수 단위의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조건으로 이제 여러 단계의 의미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률 같은 개념은 청년과 실업률이라는 개념과 모집단과 지표라는 관계로 연관되어 있지만 실업자나 경제활동 인구라는 개념과 산식 관계로 연계되어 있으며 또 고용 상태라는 개념과 측정의 관계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개념끼리 의미 관계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관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온톨로지 표준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으로
이 메타데이터는 서비스 단계에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통계 기획에서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GSPPM 또는 지심과 얼라인된 관계여야 된다는 거고요. 한편으로 메타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이 그걸 다 따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또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됩니다. 티켓처럼 너무 가벼우면은 이제 AI가 그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야 하고요. 그 밸런스를 찾기가 어려우면은 여러 단계의 다층 표준을 정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탯 티켓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경량화된 표준을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좀 더 역량을 갖춘 그 어떤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심 기반의 좀 더 복잡한 표준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표준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메타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잡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앞으로 2단계의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먼저 우리는 지금 좀 복잡한 단계의 표준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잘 되고 나면 나중에 경량 표준까지 만드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잡한 단계의 표준은 스키마 설계 단계에 있는데 SDMX를 기반으로 해서 DDI 그리고 ISO 레지스트리 표준, 그 다음에 스코스, 엑스코스 등의 여러 개의 국제 표준을 사용을 한 저희만의 어떤 그 표준 스키마를 현재 디자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은 이거를 공유를 해서 다 같이 이제 국제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표준을 어떻게 딜리버리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스위스의 TDO와 같은 모델로 인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메타데이터 공표 포털을 국가 단위로 만드는 거를 일단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까 구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MCP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통계 메타데이터의 효과는 단순히 이용자가 편리해지게 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데이터가 널리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해악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데이터의 주도권이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AI 쪽에 주도권이 가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틀린 데이터가 유통되더라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메타데이터를 우리 NSO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의 주도권, 데이터의 관리와 책임에 대한 주도권을 통계기관으로 다시 가져온다는 점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원래 하려고 더 준비했던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제 표준을 만드는 논의가 시작되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또 각 기관의 경험과 사례가 더해져서 우리가 만드는 표준을 더 현실적이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Sunhee. You demonstrated well. 감사합니다. AI의 도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주셨고, 메타데이터, SDMX 같은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의 문해력을 높이는 데 AI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연사입니다. 마뉴엘 그라시아 헤란츠 님이시고요. 유니세프의 수석과학 담당이십니다. 마뉴엘님 같은 경우는 AI,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은 어떻게 협업적인 혁신을 통해서 과학 기반의 연구를 통해서 기술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통계청 감사드립니다. OECD 역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통계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자이고요. 컴퓨터 과학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비게이션 그리고 AI 학습 등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연구를 했고 지난 11년 동안 유니세프에서 기술 혁신 개발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계학적 솔루션을 제안을 해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했던 영역은 어떻게 데이터 혁신을 통해서 훨씬 더 유니세프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가 이 AI와 관련돼서 얼마나 더 중요해지고 있는가, 이런 영역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격차,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그런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개발, AI 기술의 영향이 커질수록 사실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더욱더 많은 그 수요가 실제 전문가들보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기술의 영향력을 잘 제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테크 기업들과 유엔과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이 데이터 네트워크의 차이를 만드는가, 우리가 데이터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AI 기술과 AI 개발 영역은 어떻게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커뮤니티 수립이 있고요. 이 데이터 네트워크를 위해서 각각의 커뮤니티들이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언어 모델을 같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데이터는 무엇인가, 데이터 개발은 무엇이고,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의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AI 활성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시스템,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협업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준비가 된 데이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올리비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데이터 이해력을 위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엔드 유저들, 그리고 또 정책 위반자들, 기타 관계자들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동의 상태는 어떤가, 아동 보건은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공유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기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리포트가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 학습의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접근법은 플랫폼 기반 접근법입니다. 거버넌스, 머신러닝, 그리고 개방성을 확보하는 거죠. 표준화라는 것은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니, 인텔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 플랫폼은요, 레퍼런스 데이터 매니저인데요. 모든 메타데이터들이 제가 보기에는 12개의 서로 다른 유닛 프로덕션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 분석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뭐 종교, 보건, 빈곤, 기후 등등의 12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그리고 왈딤 이전에 전부 각각의 메타데이터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모두가 서로 동일한 언어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멀티레벨 시멘틱 플랫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국가가 아프리카와 분리되어서 그 소스를 볼 수 있도록, 지오그래피를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애널리티컬 컨벤션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면서 백단에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가짐으로써 분석 애널리스트들은 마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생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리포트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를 신경 쓰게 합니다. 물론 모든 진실된 데이터가 하나의 소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생산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거버넌스가 동일한 그런 신뢰도를 갖는지 봐야 됩니다. 보건 애널리틱스라면은 이것이 교육,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또 데이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데이터 오너십을 가지고 어떤 플랫폼에 어떤 데이터와 리포트를 올렸는가, 이것을 확실히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데이터 현대화의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픈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레퍼런스 데이터 메이처나 지오 데이터 리포지터리, 그리고 지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API로 가기 때문에 개방성 있는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애널리틱스의 요구가 생긴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서는 개방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부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뭔가 상호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이런 전환이 이미 시작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이 있고, 그리고 또 애널리틱스가 되고 나면 리포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체인은 훨씬 더 길어졌는데요.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에서 접속만 한다라면 모든 프로세스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데이터 as a product,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상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데이터원, 자료원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에서 저희가 기존에 생산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면이 많습니다. 문서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분석 작업도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웃풋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문서들을 플랫폼 안에 통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문서가 어떤 특정 애널리틱스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첫 번째로는 현지화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프림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견조하게 수집이 되고 그리고 분석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모든 이용자들이,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통계 이해도나 통계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 컨텍스트에 맞는 문서를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 LLM이고, LLM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LLM을 통해서 현지화에 맞는, 즉 로컬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공식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모두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4,000명의 통계학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로컬 컨텍스트를 반영할 수 있는 문서를 활용하는 LLM을 만들게 된다면 5개의 슬라이드에 어떤 데이터가 현지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브리핑입니다. GSI가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탐색을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치는 어땠는가, 지금 새롭게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해서 결합을 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와 그 문서들까지 저희가 말하는 통계에 취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ocument as data입니다. 데이터로서의 문서인데요. 굉장히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뭔가
그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은 몇 명인가, 그리고 미접종자는 몇 명인가, 이런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정부가 얼마나 많은 백신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전문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토픽이 됐든지 간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봤을 때 그런 문서에 그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 같은 경우는 백신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 문서는 백신 접종률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LLM으로 출하를 시켜서 다시 자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AI를 데이터 테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 모델화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하나의 상품으로 봐서 모든 수준에서 메타데이터, 데이터 그 자체, 그리고 그 마이크로 데이터도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다루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하나의 소스로서 보면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큐레이팅을 해서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시켰을 때 좀 더 의제에 맞는 그런 그 관련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링크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네,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떤 토대가 되는 토론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히 공급 면에서도, 그리고 국가통계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보다 메타데이터를, 또 데이터를 AI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민간 분야에서도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의를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통계 또 모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미 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지만요,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긴급한 질문이 없다면, 네, 긴급한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은, 네, 휴식 시간에 연사들에게 직접 가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죄송해요. 제가 바로 휴식 시간을 좀 막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정말 긴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올리비에님의 그런 발표에서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와님의 발표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국가통계청이 그런 데이터를 민간 분야에 가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긴급하다, 이런 것이죠. 지금 데이터 커먼스에 대한 그런 개념을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커먼스라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가 되는, 이른바 관리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상호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국가통계청만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바로 민간 분야 역시 민간 분야의 데이터를 국가통계청에 공유를 하는 상호적인 어떤 원칙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가용성,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가용성을 얘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민간 분야에게도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즉, 민간 분야의 데이터가 공유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통계청 데이터만 공유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런 것들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패널 분들의 생각은 관련해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프렘님. 네, 감사합니다. 짧게 답을 드리면은요, 사실 이미 다들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드뱅크와 구글 사이에서 협업 컨센서스를 만들기도 했고, 또 모빌리티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혹은 뭐 위성 이미지, 지도,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용리에 따라서 공유하는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도 있고요. CC0, CC4 같은 것들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 문서를 찾아보시면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와 관련된 글로벌 상품과 관련해서 구글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아주 많고요. 이것들이 하나의 아웃라인을 잡아주어서 개요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그런 개요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 상품들이 서로 다른 포맷으로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커머는 그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짧게 대답하면 네 그렇습니다고요. 그리고 좀 더 긴 대답을 하면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용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복잡성이 있죠. 어제도 AI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AI 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OECD 통계청의 저희 통계국의 저희 동료들과도 우리가 AI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로서는 저희만 왔는데, 사실 민간 분야에서 봤을 때 시민사회에서 이런 그런 데이터가 움직이는 방법이 사실 이런 국제회의에서 하는 내용들과 약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조정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분석을 잘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민간 분야에서 노력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분 정도 한 번만 더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1분씩만 얘기하시고 정리하시죠. 네, 저는 그 반만 쓰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많이 유니세프에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금융 분야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개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는데, 구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을 만들고 지금 파일럿 기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것은 응급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 개발 플랫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NSO라는 어떻게 협업을 해서 국가 통계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프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차원에서, 수요 측면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대응을 하는 것이 데이터 개발 파트너십입니다. confirm. 네, 이와 같은 관여 인게이지먼트는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프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많은 컴플레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데이터 커먼스와 관련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특정하게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은 정말로 여러 가지 모범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파트너십, 또 데이터 교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환이라고, 교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모범 관행뿐만 아니라 걱정거리 같은 것도 교류하는 것입니다. 구글에는 통계청에는 없는 IT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 더 교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저희는 국제기구들과 함께 또 국가통계청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활동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 국가통계의 어떤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적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를 실행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라이센스 문제도 그렇고요. 어트리뷰션, 귀속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문서도 그렇고요. 서로 간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과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컨퍼런스, 정말 중요한 역할을 그런 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좋은 어떤 친후가 있는 것 이상이 사실 필요합니다. UNEC도 제가 알기로